유럽 전체가 흔들리기까지 모든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의 패전 이후 독일은 무너진 경제와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더는 기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집요한 선동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절망을 분노로 바꾸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죠. 그가 권력을 손에 넣는 순간 유럽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몇 년 만에 독일은 유럽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죠.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전쟁의 중심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의 강대국들까지 이 거대한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전국들이 강요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고 그 결과 독일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죠. 군대에서 제대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점차 사로잡게 됩니다. 그는 작은 정치단체인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했고 뛰어난 연설 실력으로 단 1년 만에 당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명을 나치당으로 바꾸고 권력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죠. 히틀러는 1923년 뮌헨에서 맥주홀 폭동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는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구체화했던 것이죠. 이 책을 통해 그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동방 진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많은 독일인들이 이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히틀러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자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이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대중 연설을 통해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죠. 독일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정치사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33년 2월 27일 밤 누군가가 독일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23세의 공산당원 한 명이 범인으로 체포되었죠. 화재 발생 25분 후 현장에 도착한 히틀러와 국회의장 헤르만 괴링은 즉시 공산당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었고 나치당은 이후 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나치당은 다른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강압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반대 세력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총통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의 침략적 야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온 것이죠. 1938년 히틀러는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 이후 게르만족으로만 구성된 소규모 국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것을 게르만 민족 통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 지역인 수데텐란트를 요구했고 뮌헨 회담을 통해 이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단치히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잃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도시의 독일계 주민 해방을 명목으로 단치 반환을 요구했지만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군사력을 통한 해결을 결심하게 되었죠. 폴란드와 독일의 대립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과 불가침침 조약을 체결하여 1차 대전 때처럼 양면 전쟁을 피하고 스탈린도 폴란드 영토의 일부와 발트 3국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마침내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폴란드 침공이 감행되었습니다. 독일은 선전포고도 없이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항공기와 전차 부대를 활용한 전격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기동성을 극대화한 독일군은 신속하게 폴란드 중심부를 타격했고 폴란드군은 국경선에 병력을 광범위하게 배치하여 방어하려 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독일은 10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폴란드군의 항공 전력은 이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의 서부 전선 공격에 이어 소련도 동부에서 폴란드를 침공했고 양쪽에서 압박을 받은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군대를 중립국인 루마니아로 대피시켰습니다. 폴란드와 동맹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폴란드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여 결국 3주 만에 독일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신속한 지원을 기대했던 폴란드는 전쟁에서 참패했고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합의한 대로 동서로 분할 점령당했습니다. 폴란드 점령이 끝나자 소련은 발트 3국과 핀란드를 병합하려 했습니다. 핀란드에게는 국경지대 영토 할양과 주요 항구의 임대를 요구했으나 핀란드가 강력히 거부하자 소련은 즉각 전쟁에 나섰습니다. 1939년 12월 30일 전투기 공습을 시작으로 소련군의 대규모 핀란드 침공이 개시되었습니다. 54만 명의 병력과 2,400대의 전차, 항공기 1,00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세로 1,2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넘어 일제히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과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겨울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핀란드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호수의 얼음에 구멍을 내어 위장했고 핀란드군 스키 부대는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며 소련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특히 위장 효과가 뛰어난 흰색 군복을 입은 저격수들의 은밀한 공격으로 소련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핀란드인들은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의 이름을 따서 화염병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 부르며 소련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소련군은 동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서 독일이 핀란드와 소련의 협정을 중지시켰고 소련은 핀란드 영토의 12%를 얻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폴란드 침공을 마친 독일은 곧바로 서쪽의 프랑스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침공 전부터 이미 영불연합군의 선전포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간 전면적인 충돌 없이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고 실제 동원 가능한 전력은 독일보다 한 단계 아래였으며 공군력은 2.5배나 독일이 압도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독일과 동등한 정도의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독일이 늦게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독일도 장기전에 대비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싸울 명확한 작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박한 대치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점령을 위한 독일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4년간 지속된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인명피해를 경험한 후 방어에 의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장벽과 벙커 시설들로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어 요새인 마지노선을 건설했죠. 이 방어선을 주장한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750km에 달하는 길이에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그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설치한 마지노선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언제 올지 모르는 독일의 공습에 대비했고,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재정비를 하느라 프랑스 침공을 주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침공을 단행하게 된 독일은 철통 같은 마지노선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침공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로 갈 길은 우회뿐이었는데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 침공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것은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가 고심 끝에 내놓은 황색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 쪽으로 주력을 배치하여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 경로도 연합군이 예상하고 그곳에 주력을 철저히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은 적군이 예상하는 지점으로 아군을 몰아넣는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황색 작전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낫질 작전이었습니다. 적들의 예상을 뒤집어 허를 찌르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 포인트는 아르덴 지역의 삼림지대였습니다. 벨기에 남쪽에 위치한 아르덴 삼림지는 나무들이 울창해서 기갑 부대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공략해서 침투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프랑스 점령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낫질 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히틀러는 굉장히 만족하며 프랑스 침공 계획을 낫질 작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갑작스런 변경 지시를 받은 참모본부는 결국 만슈타인의 계획을 보완하여 실전에 적용되게끔 재수립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독일이 이곳으로 침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프랑스 제2군 사령관이었던 프레텔라 장군은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독일이 아르덴을 통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죠. 그 결과 독일군이 메즈강에 60시간 안에 도착하여 충분히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후 다시 워게임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독일의 아르덴 침공은 충분히 가능했고 프랑스군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르덴을 통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 프랑스군 총사령관 가밀랭은 독일군이 멜즈강에 도달하더라도 프랑스군 예비대 투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훗날 가밀랭의 판단은 크게 빗나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 5월 10일 작전이 시작되고 독일군의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에 편제되어 있던 136개 사단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특별 임무를 맡겼는데, 우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군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도록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은 아르덴을 통해 대부분의 주력과 기갑사단을 대거 편성하고 침투시켰습니다. 나머지 한 집단은 마지노선에서 프랑스군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덴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프랑스와 달리 독일군의 병력이 대거 밀고 들어왔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끝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부근에 있는 집단이 주력이라고 착각한 프랑스는 3주 만에 후방이 차단되었고, 그로부터 열흘 후 40만의 병력이 전멸하면서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전세가 독일의 승기로 기울자 영국은 원정군 사령관과 함께 본국으로 철수를 결심하게 되고 34만 병력을 덩케르크 해안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때 마침 독일군도 공격을 멈추고 현 전선을 유지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프랑스 침공 때의 피해로
기갑사단 손실과 병력들의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연합군의 무기도 독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반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오히려 철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독일군이 2주간 정체된 틈을 이용해 해안에서 영국에 이르는 72km 탈출 작전을 위해 해협을 건널 만한 모든 배를 동원했습니다. 군함은 물론 민간 선박을 포함한 총 861척의 선박이 동원되었고 탈출 도중 독일 공군의 공격과 험난한 해협으로 243척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공군력만으로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연합군 병력들이 배를 통해 철수하는 동안 독일과 영국 사이에 치열한 항공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전투기에 맞서 영국도 격렬히 방어했고 일주일 동안 30만 명을 영국으로 성공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철수하기 위해 당시 프랑스군 3만 5천여 명은 뒤에서 끝까지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프랑스가 항복하기 전에 재빨리 독일과 동맹을 맺으며 추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역을 공격하며 무솔리니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프랑스 주력이 무너지고 있는 사이 독일군은 프랑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적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병력으로 마지노선을 우회하기 시작했고 6월 14일에는 무방비 도시인 파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프랑스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프랑스 북부는 독일군 점령지가 되고 남부는 친독일 정권인 비시 정보를 수립해 독일 나치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불리는 이 괴뢰 국가는 파리 남쪽에 있는 비시라는 도시를 임시 수도로 정했고 프랑스 원수 필리프 페탱을 이 남프랑스의 수반으로 임명했습니다. 페탱은 1차 세계대전 때 베르댕 전투에서 독일을 막아내고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드골 장군은 정부를 알제리로 옮겨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으나 페탱은 패전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며 나치에 협력하는 부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에서 민족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페탱은 히틀러와 휴전협정에 나섰고 2년여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훗날 2차 대전이 끝난 후 패전의 책임자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당시 사형 선고에 찬성 13표, 반대 12표가 나올 정도로 페탱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양극으로 나뉩니다. 한편 히틀러의 프랑스 침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프랑스를 쉽게 압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대로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해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연합군과 프랑스의 패망을 초래한 가물랭 장군은 독일군에게 붙잡혀 전범 재판에 회부되고 후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프랑스를 쉽게 손에 넣은 히틀러는 이제 대부분의 유럽을 점령했으며 영국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자 영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독일도 프랑스와 전투를 벌인 직후였기 때문에 당장 침공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으며 그 숙련도도 뛰어났습니다. 정비의 시간을 가진 독일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공중전을 선택하고 최강의 전투기를 대거 투입해 영국과 항공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대륙을 정복한다는 히틀러의 야욕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폴란드에 이어 프랑스까지 침공함으로써 독일은 유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표는 당시 최강 대국 중 하나인 영국으로 향하면서
영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는 버트런 램지 제독과 함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현실화하여 위기의 순간에 연합군을 구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칠에게 독일과 타협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독일과 싸울 것을 대국민 연설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영국 침공을 앞두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던 히틀러의 가장 큰 고민은 바다로 둘러싸인 영국을 어떻게 침공할지였습니다. 독일의 육군 전력은 영국을 압도하고도 남았지만 바다를 통해 침공할 경우 영국의 해군과 맞서야 했는데 이 당시 영국 해군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독일도 해전을 통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던 영국의 해군력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의 헤르만 괴링 원수가 공군으로 영국을 제압하는 것이 독일에게 가장 유리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육군뿐만 아니라 공중에서의 전투기와 폭격기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영국군은 물량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괴링은 이러한 무기로 영국의 해상과 공중을 모두 제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결국 괴링의 주장에 따라 독일은 영국과의 공중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도 독일의 우세한 공군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을 통해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에 미치지 못하는 영국의 항공 전력으로 인해 또 다른 무기가 많이 필요했고 영국군은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 체인홈이라고 불리는 최고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프랑스 해안가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까지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 독일의 암호 기계를 해독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은 독일의 잠수함을 침몰시키고 암호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했는데 타자기처럼 생긴 암호 기계 애니그마를 이용하여 독일 공군의 작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암호가 해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곧바로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히틀러가 공세를 유보하면서 흘러간 약 한 달간의 시간은 영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황금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1940년 7월 10일 독일 공군이 수십 대의 전투기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고 영국도 휴 다우딩 원수의 지휘 아래 전투기를 띄워 독일에 맞섰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부단한 연구와 실전 경험을 통해 핑거포 대형처럼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 반면 영국은 전투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생산을 꾸준히 해야 했고 영국의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투를 위해 출격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침공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독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독일의 전투기를 막아내는 데 그치는 소모전을 펼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독일의 압박을 버텨보지만 전투기 손실량이 급격히 커지면서 영국 공군은 해협에서 물러나 이제 본토를 방어하는 본토 항공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해협 상공을 완전히 평정했다고 판단한 독일은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영국 본토 대공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공군 공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8월 13일 영국 본토를 대공습하기로 계획된 날이 왔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3일 후에야 작전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도시가 아닌 영국의 비행장과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들은 폭격기와 전투기로 무서운 공세를 가해 완전히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이 불과 하루 만에 사용 가능 상태로 복구되고 있다는 점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전투기를 하루빨리 수리해내서
독일의 압도적 물량을 이겨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은 영국 본토 항공전 내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독일은 눈으로만 보이는 폭파 장면에 완전히 제압했다는 보고만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꺾이지 않는 영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영국은 독일의 전투기와 맞서는 것보다는 지상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폭격기를 격파하는 작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공세에 속도가 느리고 기동력이 둔한 독일의 폭격기들은 전투기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쉽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독일은 이에 대응한 반격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선별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부단히 복구하는 것은 몰랐을지언정 어떤 것을 타격했을 때 피해가 큰지 그 대상을 선별하는 것과 영국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항공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영국의 감시망을 뚫고 4,500여 톤의 폭탄을 투항하여 비행장을 포함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 남부 상공은 완전히 독일의 차지가 되다시피 했으며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는 약 10만에 이르는 육군 부대를 수많은 선박에 태워 영국 군도를 침공시키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영국도 최선의 전투를 벌이지만 상황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는 적들을 격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공군 지휘부는 더 이상 독일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칠은 끝까지 독일에 대항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어두운 밤에 올 수도 있는 침공을 막기 위해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전등을 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4일 밤에 독일의 폭격기가 영국의 공장지대 폭격을 시도하려고 나섰는데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사실 제한된 무기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런던 같은 상징적인 곳보다 군사적인 목표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의 런던 시내는 수십 명의 시민이 다치고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칠은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자 어떻게든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십 대의 폭격기를 띄워 독일의 중심부인 베를린 공습으로 보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못하던 영국이 이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독일 시민들은 자국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자 충격에 휩싸였으며 해협에서 시작된 전투는 양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괴링은 지휘관들에게 이제 전투시설이 아닌 런던 대공습을 명령합니다. 독일이 영국 침공을 단행한 지 약 2달이 된 9월 7일 아침부터 수백 대의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를 일제히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도 이를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독일 공군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이것을 저지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런던으로 통하는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번 목표는 이전의 주요 전투시설에 가했던 선별적 공격이 아닌 런던을 통째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한 즉시 전투기와 폭격기는 적당한 곳이라면 무분별하게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이어진 폭격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이 사상 처음 겪은 본토 공습이었던 것이죠. 독일의 대공습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으며 도시가 폐허가 되어도 영국이 별다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괴링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영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런던 대공습이 시작된 지 이틀 후 폭격을 하러 들어온 독일 공군은 뭔가 다른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평정했다고 생각한 영국의 하늘에는 그물 역할을 하는 요격기들이 떠 있어 이들을 방해하고 있었고 수많은 전투기들이 독일군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런던 시내를 집중 공격하는 동안 영국의 군사시설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 군사시설을 이용해 영국은 신속히 전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독일군을 저지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의 튼튼한 방어 태세에 점점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런던으로 가는 항로가 바뀌게 되자 거침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독일의 폭격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독일은 이 상황에서 빨리 전략을 바꿔야 했지만 헤르만 괴링이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전면전을 고집하면서 런던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후속 비행대를 계속해서 발진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철벽 같은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착각임을 깨닫은 독일은 영국 침공 계획을 중단하고 40만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군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괴링은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히틀러의 신임을 점차 잃게 됩니다. 런던이 불타오르던 1940년 9월은 영국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은 지하철에 숨어 다니며 폭격을 피해야 했고, 더불어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쉼없이 지속된 독일의 침략을 막아낸 영국은 프랑스를 돕고 자신의 본토 또한 방어하느라 이제 자신들을 지킬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빨리 무기를 확보해야 했던 영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영국을 공습했을 때부터 영국은 미국에게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루스벨트가 세 번째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여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처칠은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독일과의 전투로 인한 피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으며 함께 나치에 대항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쟁을 꺼리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천여 통의 가까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영국의 지원 요청으로 루스벨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영국을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연합군을 지원하는 무기 대여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상으로 무기를 빌려주기 시작하고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무기들을 생산해냅니다. 한편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하여 영국 정복을 단념한 히틀러는 이제 새로운 침략을 계획합니다. 1939년에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 폴란드를 양분했지만, 이러한 조약을 무시한 채 소련을 배신하고 오래전부터 품었던 소련 침략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쪽 지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여 슬라브족을 몰아내고 게르만족, 즉 독일인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계획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이 항공전에서 굴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이중 전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주변 독일 참모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위험을 무릅쓰고 침공 계획을 진행했습니다.